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자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리더십 강의 책자를 통하여서 리더십 강의를 시작한 지 55주째 되는 날이고, 오늘이 리더십 강의 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 전에는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을 다루었습니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이 리더십 강의 책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그 이후에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번스 교수님이 비교적 최근에 쓴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공부하였고, 또한 그 리더십의 배경이 된 리더십 강의에 대한 책을 다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리더십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고,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에 대한 어떤 총평이라던가 마지막 어떤 의견의 제시하는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또한 이 책을 번역하신 그 여러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정윤재 교수님, 한국학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님을 하시고 은퇴하신 정윤재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역자 후기를 통해 이 책의 내용들을 한번 요약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위기에서의 리더십의 탄생이라는 그런 책을 다루기 전에 저희가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을 변혁적 리더십을 먼저 다루고, 또 이 책을 다루었던 것처럼 먼저 이렇게 리더십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제 여러 교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책을 모아놓은 이 리더십 책을 저희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에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런 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8분의 그러한 교수님이 쓰셨는데, 헨리 민츠버그, 존 코터, 아브라함 잘레즈닉, 조셉 바다라코, 찰스 파커스, 수지 웻 로퍼, 토머스 틸, 로널드 하이패치, 도널드 로리, 니틴 노리아, 제임스 버클리, 이런 분들이 쓰셨고, 약간 이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좀 다루는 책이지만, 또한 이 책이 리더십의 어떤 총체적인 것들을 또 하버드에서 다룬 그런 내용이라서 함께 다루면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고, 또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 가운데서 또 추천받은 책이라서 먼저 이 책을 다루고, 그 다음에 위기에서의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그건 이제 정치 리더십 쪽이죠. 루즈벨트 대통령, 이 두 분 계시죠. 그 두 분과 또 링컨 대통령, 뭐 이런 미국 대통령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을 이 책 끝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긴 시간이었는데 같이 지금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리더십 강의 제5부 함의들, 실질적 영향력으로서의 정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질문이라는 그런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용감한 리더들은 투표 결과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케네디를 포함한 그들은 후에 역사가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자신이 브리스톨의 유권자들에게 천박하게 아부하지 않으려 했던 자신의 웅변적 연설에 관하여 지나치게 칭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한 바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유권자들에게 그들의 욕구나 그들의 기대를 채워줄 필요는 있지만,
그들과 영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합하다 보면 계속 천박한 욕구를 채우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돈을 살파하는 수준에서 인기를 얻으려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버크는 자신이 그러한 감정이 지나치게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는데, 물론 이론상 유권자는 단순히 유권자의 욕망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표자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대표자를 뽑는 것, 국회의원이나 지방의 의원을 뽑는 건 대의제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유권자들의 의견을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유권자들을 대표해서 자신의 의견대로 이 공동체, 어떤 집단, 어떤 지역을 이끌어 가주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목표에서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 후에 유권자는 그 판단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이것이 너무 늦지 않다면 이들을 다시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대표가 그 정책이나 철학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그것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유권자가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리더로서 우리는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내부의 목표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영향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리더의 하나의 영향력과 관련되어서, 리더는 어떻게 하면은 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관련해서, 먼저는 내부의 목표를 명확하게 함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목표가 단지 생계를 보장하거나 경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적어도 경력이나 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우리의 전술은 단지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또한 조작적이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최소한 누가 어디로 인도되어 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개인적 성공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 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명분과 결부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리더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명분들을 다양한 형태로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에게는 명분.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해나가는가, 리더십을 행사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리더들은 자신의 동기들을 분리해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관계들도 복잡하고, 리더가 다양한 어떤 관계들과 동기들과 목적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 경력이 명분과 분리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학생들은 선생들에게 자신들은 일단 일확천금을 번 후에 정치나 공공봉사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중요한가 아니면 실리적인 어떤 유익이 중요한가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정치에 또 뛰어든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맥 루더와 같은 분처럼 항상 결과가 행복하지 않다 하더라도 변전을 도모하는데 대부분은 일확천금을 버는데 이제 실패하게 되고, 그러나 일단 성공하면 이를 유지하는 데 몰두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확천금을 꿈꾸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어떤 타인,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 그리고 어디로 무슨 목적을 위해 정말로 지도하려고 하는지에 관하여 결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 과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누구를 지도하려고 하는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과연 누구를 지도하려고 하는가?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이끌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이면 국민을 이끌려고 하는 거겠죠. 시장이면 그 시민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십을 공부한 입장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이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동원하고자 하는 유권자나 연립 관계들을 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추종자들 또는 그들의 집단 내에서 동원해야만 하는 동기, 열망, 가치, 그리고 목표들을 규정하는 문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 좀 써보면 여기에 이 동기도 중요한 단어고요. 동기, 어떤 동기인가? 그리고 과연 어떤 열망을 가지고 하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가? 그리고 어떤 목표? 이런 단어들이 좀 중요한 단어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집단적 과정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스 교수님은 계속 이 리더십과 관련하여서 정말 어떤 진정한 리더십의 개념은 단순히 어떤 한 명의 독재적인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집단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리더를 뽑는 행위도 그냥 한 사람이 잘나서 뽑는 행위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데 한 명 그냥 정해져 놓고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에 따라서 그냥 경선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리더 한 명을 뽑는 거라는 행위 자체는 하나의 집단적인 행위이고 그 가운데 이 집단 내에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과정들을 통하여서 후보를 선출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 선출 과정도 리더십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집단적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집단적 리더십의 모습에서 민주주의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선출되는 그러한 후보도 바로 민주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리더와 추종자들의 동기 및 목표들이 충돌하고 또한 부합하는 것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상 리더는 어떤 리더의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그 반대편이라기보다는 서로 상대편에 있는 추종자의 관계를 동시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는 그 어떤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이 갈등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갈등이 허용되지 않고 동기와 목적이 서로 합치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는 그러한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는 사실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와 군림을 받는 자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리더 자신의 동기와 목표를 천박하게 추종자의 동기와 목표에 부합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그 반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계속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이렇게 천박하게 돈을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천박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리더도 진정한 리더가 아니고 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내 갈 길 간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리더도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니고 추종자와 리더 간에 서로 간의 목표와 동기들이 서로 조정되고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로 합치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누누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리더들이 잠재적인 추종자들에게 다가감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하고 고차원적으로 작용하고 이들을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단들이
고차원적인 목적 가치와 행동 양식 가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고차원적인 목적 가치, 이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도 잠깐 설명드리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자유와 평등과 같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행동 양식 가치가 있습니다. 행동 양식 가치는 예를 들면은 질서라든가 도덕,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에티켓 이런 것이 되겠죠. 예절. 이 행동 양식 가치는 어렸을 적에 가정의 교육이나 학교의 교육을 통해 정립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리더십의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 리더십이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목적 가치로서 이것이 합쳐질 때 이 리더십은 바로 정치적 리더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개인적 리더십이 정치적 리더십으로 바뀌어간 이러한 과정을 바로 리더십의 교육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교수님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목표는 초기에는 음식과 오락에 불과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되거나 차단될 때 이들의 목표는 리더와 지도 대상이 되는 자 모두에게 존경, 인정, 충족과 같은 고차원적인 욕구의 실현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는 어떤 상향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차원적인 욕구에서 고차원적인 욕구로 계속 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떡을 하나 먹고 물을 하나 마시고 내 주머니에 돈을 얼마 채우는 것이 중요한 욕구고 가치였다면, 이 리더와 추종자 간의 그러한 상호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욕구를 끌어올려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거나 인정받거나 자신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이러한 것으로 바로 이 추종자들의 내면적 욕구를 상향시키는 것, 이거는 하나의 내면적 행위인 것이죠. 그 내면을 바꾸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추종자들의 내면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리더가 바로 변혁적 리더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적 추종자들은 어떻게 그대로 우리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득할 것인가의 조작적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따라오게 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조작적 목적이 아니라 상호적 입장에서, 그리고 현재의 동기가 다양하게 실현되고 차단됨에 따라 자극이 될 수 있는 미래적 동기 입장에서 이들을 규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상호적이다. 그리고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미래의 동기로 보다 더 향상된 욕구로서 나아가게 된다 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과연 리더십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통상 자명한 것 같이 보이는데, 목표는 중간적 단기적인 것과 같이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단계적 목표들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종종 구체적인 목표들에 대한 이러한 계산들은 중간적인 단계가 취해졌을 때 목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추종자들이 개입하게 되면 목표들이 변경되고 아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갈등이 발생하여
결과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인데 단기적 세부적 목표에 집착하게 되면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리더십 팔로우십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최종적 결과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적 목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결국은 이 리더와 그리고 추종자 간의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보다 더 근본적이고 높은 하나의 목표를, 변경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 복지 및 기회에서의 근본적이고 실질적 변화의 전망과 성격보다는 오히려 기술과 과정과 인간성과 같은 예측 가능하고 가시적인 문제에 관심이 계속 집중될 것이며, 그러나 정치적 리더십은 사람들의 생활 조건에서의 목적적, 실질적 변화의 실현이라는 입장에 입각하고 그러한 취지에서만 규정될 수 있으며, 정치적 리더십의 궁극적인 시금석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의도적 실질적 변화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보다 더 정치적 리더십은 사람들의 욕구를 단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더십이다. 그리고 의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를 제시하는데, 이 네 번째는 과연 그렇다면은 목표 실현에 반대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목표 실현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단지 두 가지의 일반적 원칙만이 정치적 리더가 직면하게 되는 수백 가지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로 추종자들의 동기, 이 동기를 완전히 그리고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었죠. 리더는 추종자들의 동기를 파악하되 그것을 저변에 있는 동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겉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중들이 원하는 그 저변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읽어내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의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절대로 액면 그대로 또는 명성 그대로 또는 손쉬운 계량화에 의하여 적 또는 가상적 방해꾼 또는 가능한 추종자의 권력 기반을 평가하지 마라. 그냥 단순하게 저 대중들의 권력 기반은 무엇일 거야? 저 리더의 권력 기반은 무엇일 거야? 나의 상대편의 권력 기반은 무엇일 거야? 하라고 단순하게 그 권력 기반을 파악하지는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지는 못하지만 패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파악할 때 그냥 상대방의 겉모습만, 저들이 얼마나 탱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비행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기반을 아주 단순한 그러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권력 기반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력 기관들, 예를 들면은 어떤 기관의 장이나 금력의 소유, 군사령관 또는 무기의 소유, 수백만 명의 지지 형태로 보면 아주 인상적일 수 있는데,
이 권력 기반은 언제나 관계된 리더와 추종자의 동기에 입각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와 있는 물질적인 어떤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그걸 파악할 때는 리더와 추종자 간의 이 동기의 기반이 무엇에 동기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단지 저들의 전력이 우리보다 좀 못하다, 경제적인 것도 떨어지고 무기도 노쇠했다, 핵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정도로 권력 기반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수뇌부와 북한의 대부분의 대중들, 그 나라 국민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의 어떤 동기와 목적 기반, 무엇이 두 사람을, 이 두 리더십과 추종자, 이 북한의 지도부와 이 대다수 국민들을 묶고 있는가, 무엇이 이것을 묶고 있는가 하는 그 동기 기반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며 그냥 겉으로 나와 있는 전력상의 비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어떤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공산당에 관하여서 또 공산당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한 신망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것이 세뇌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지만 그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열악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많은 어떤 북한 주민들이 탈북도 하고 이탈도 하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열혈 충성 당원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의 리더와 추종자 간의 어떤 둘을 묶고 있는 동기 기반이 강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동기들은 권력 자원의 성향과 관련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전환성이며 정치 권력은 전력처럼 쉽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우리가 거인이 되고자 한다면 흙발로 서 있는 우뚝 솟은 거인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북한을 생각했을 때도 그 저변에 깔려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 어떤가를 생각하고 결코 이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좀 너무 섣부른 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게 강력한 하나의 어떤 유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 영향력이 적용되는 이러한 규칙들은 어떤 경우에는 비실제적인 심지어는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반응을 예측할 때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을 예측할 때도 일상적이고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데 리더십의 기능은 추종자들과 관계하는 것이며 공동의 기도로 그리고 리더와 추종자 모두를 보다 나은 시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욕구와 열망과 목표들을 융합하는 것이다. 그렇죠. 욕구, 열망, 목표. 바로 리더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 간의 이러한 열망과 목표와 욕구가 융합되어지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리더십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음모에서 권력 행사로 전환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접촉 및 충돌의 산술에서부터 구조의 기하학과 상호작용의 역학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것은 단순한 장기판에서 역동적인 장기게임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데 왜냐하면 왕들의 게임에서 우리 편의 힘은 물론 상대방의 의도와 계산 그리고 사실상의 동기들을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리더십의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리더십의 과정을 그냥 보통의 장기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때는 바로 역동적인, 바로 상대방의 동기와 의도까지,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리더십과 추종자 간의 관계까지를 파악해서 역동적인 장기판과 같이, 체스판과 같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러한 리더십의 살아있는 그런 현장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민주적 리더십은 장기 게임을 훨씬 능가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장기 말들은 게임할 때만 살아있으며 비숍과 기사 그리고 졸들은 각각 입장과 자신들의 동기, 가치, 목표들에 입각하여 참여하게 되며, 게임은 새로운 계기, 방향 그리고 가능성들을 지니면서 진행되지만, 게임은 하지만 실질적인 인생에서 리더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현실적인 충고는 쫄들로 대해서는 안 되며, 또한 왕을 왕으로 대해서도 안 되며, 다만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세계는 계급사회여서 말 그대로 장기판의 계급이 그 사회의 계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기판의 쫄이라고 해서 쫄로 봐서는 안 되고, 왕이라고 해서 왕으로 봐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리더십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하나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 가운데 리더십을 행해야 된다는 하나의 가치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그러한 의미가 리더십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윌슨은 대담하게 국가의 양심, The Nation's Conscience를 거론하면서 리더는 국민을 일상의 자아로부터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창한 바가 있는데, 국민이 더 나은 자아로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의 비밀이며 동시에 이 책의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주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변혁적 리더십이 바로 내면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국민들을 향상시키는, 그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 수준까지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한 그 리더십 내에는 하나의 가치적인 그러한 방향들, 즉 도덕적이고 또한 그냥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리더십이다라고 정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평 및 토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리더십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리더십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떠한지, 그 동기의 상호작용과 그것을 통한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리더십의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잘 설명하면서 결국 국민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역시도 많은 경제적 부흥과 발전을 이뤘지만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인식 수준이다, 아니면 국가의 리더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게 아주 향상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한 이러한 정치적 급변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의 국민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리더, 바로 국민을 그 욕구가 고차원적인 그러한 욕구까지 채워지며 정말 리더와 추종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목표의 설정과 또한 동기의 합치 등을 통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선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3일에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그렇다면 국민의 향상을 위한 리더십의 조치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못 살 때는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각 농촌에도 정말 잘 살아보세 하면서 운동을 펼쳐나가고, 그 결과 사람들의 의식 수준 자체는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통일벼에 대한 인식도 과거 재래식 농법을 통해서 벼를 생산하던 것을 바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신식 방식으로 벼를 생산하고 굉장히
큰 그러한 수확량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하셨죠. 하나의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의 의식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박 대통령은 변혁적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치적 혼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정치적 인식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리더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인식은 많이 상향되었다고 하지만 정치적 인식 수준은 아직까지 미미하고 미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이번을 통해 밝혀졌다면 과연 그러한 수준을 끌어올리고 정말 선진적인 그러한 국민으로서의 그러한 인식을 심게 하는 그러한 리더, 참 리더와 추종자 간의 그런 어떤 의사소통 가운데 정말 보다 높은 고차원적인 목표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 정말 단순히 저차원적인 차원의 국민의 욕구만을 채워주면서 국민과 영합하여서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정말 우리 수준 자체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리더를 우리가 어떻게 선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고 바로 그러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하우스 리더십 학교도 이러한 부분들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까지 해서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모든 리더십 강의 책의 강의 내용은 마치고 현대 리더십 연구의 집대성인 바로 이 리더십 강의에 대한 정윤재 교수님의 역자 후기 부분들을 통하여서 본책을 한번 요약하고 핵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자 후기 제목이 현대 리더십 연구의 집대성입니다. 이 책의 분량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런 책의 분량이죠. 하지만 55주에 걸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좀 못 되는 그런 책인데요. 그것을 저희는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씩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디 한국의 리더십의 그러한 인식의 개선과 또한 어떤 통찰을 안겨주고 어떤 국민적인 인식의 향상에 도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여러 교수님이 합쳐서 이 책을 번역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후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현대 정치학자 중에 리더십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이 리더십 책자 1978년도에 출간된 이 리더십을 한국 리더십 연구회가 완역한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 정치학이 엘리트와 시민들에 대한 행태주의적 분석을 많이 시도했고 또한 근대화 혹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번스 교수님과 함께 하와이 대학교의 글렌 페이지 교수님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로버트 터커 교수님 등은 정치에 있어서 리더십의 중요성에 착안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매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지 교수님은 기존 정치학에 있어서 리더십 연구의 빈곤을 지적하였고 이미 소리 없이 축적된 각 분야 리더십 연구들을 일일이 정리해서 1977년도 무려 50년 전이네요. 정치 리더십의 과학적 연구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와 리더십을 통합을 시도한 것이죠. 그리고 터커 교수님은 1981년에 리더십으로의 정치, Politics as Leadership, 이 책을 내면서 또한 정치에서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요거는 프리프레스에서 출간되었고, 요거는 미조리 대학 프레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대 정치학은 정치의 본질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었던 권력 중심적 분석에서 리더십 접근으로 연구의 중점을 전환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항상 어떤 힘을 가진 것, 권력 중심적 분석, 누가 힘을 가지냐, 여기서 이제는 리더십의 분석으로 그 중요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정치 리더십 연구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 리더십 연구회가 번역한 번스의 리더십 강의는 연구 내용의 질과 양 모두에서 가히 현대 리더십 연구의 집대성이라고 말할 만한 명저요 대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 책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리더십에 대해서 썼던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번스 교수님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독서, 그리고 자신의 미국 정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은 정치학, 경영학, 교육학, 군사학을 포함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자들과 실무자들의 필독서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한국 리더십 연구회에서는 리더십과 정치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부응하여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충분한 이론적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에피소드식으로 가볍게 논의되는 현실을 교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본서를 번역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그러면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보통 단순한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리더십이 단순한 게 아니고 굉장히 공부를 요하고 연구를 요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리더십이 흔들리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여러 제도나 법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또 법조계 출신이고 또 아니면 운동권 출신이고 제야 다양한 그런 출신이지만 그런 학문적 아니면 뭐 실제적인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정치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지 못한 이유는 그 여러 자질과 소질 그리고 법적인 지식과 갖춰야 될 부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기술, 사람들을 이끄는 기술, 바로 이 리더십에 대한 공부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결과가 지금 낳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진단이 좀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전에 유교를 공부했던 그러한 우리 유학자들, 노노맹자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차라리 이런 리더십과 관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서는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율곡이라던가 죄송합니다. 이황이라던가 그리고 뭐 10만 양병설도 내고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있는 그러한 정치 리더십은 이 국민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지를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 공부가 되지 않고 숙지하지 않고 그에 대한 훈련이나 연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결국은 현재의 이러한 정치 혼란들을 불러왔던 것이 사실이고, 정치학 역시도 권력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권력을 쟁취하는가, 그것을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하는가, 뭐 이런 쪽의 연구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실제적으로 이 나라 정치를 이끄는 것도 그렇게 이끄는 것이죠. 권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힘을 통하여서 어떤 걸 실현해 나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정치학에 있어서 권력의 연구에서 바로 리더십의 연구로 바뀌어진 것과 같이 우리 현실적인 정치에서도 과거의 권력 중심적이고 또한 많은 어떤 지위와 하나의 관료주의적 리더십이죠. 어떤 직책에 따라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리더십, 거기에서 정말 이 변혁적 리더십,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바꾸어지도록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좀 강조하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학문적으로 계속 공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하우스 리더십 학교의 이 리더십 유튜브를 좀 지속적으로 좀 들으시면은 리더십을 기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소속 지역구에 가서 또 이렇게 지역구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 돌보고 또 여러 가지 또 국회에서 할 일이 많으시지만은 또 이런 지방의 의원들은 또 각 시도에서 많은 일들을 하기에 바쁘시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리더십 강의 내용들을 계속 쭉 들으시고, 뭐 제가 하는 그러한 어떤 의견이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여담으로 들고 흘려 보내시고, 강의 내용 중에 나온 이 번스 교수님이 어떤 리더십에 대한 철학이나 이론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또 이 강의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강의가 그렇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을 마치면서 좀 드는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 리더십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 가볍게 논의되는 현실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본서를 번역하기로 결정하고 1998년 봄부터 번역에 착수해서 2년 동안 원예 워크숍을 가져 매월 워크숍을 가지고, 그래서 2년 동안이 그러한 번역 끝에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2년이면 2000년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그런 시기는 한참 월드컵 준비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신촌 캠퍼스에서 열심히 헌법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허영 교수님이 헌법 수업을 들으면서 룰루랄라 재밌게 이제 캠퍼스를 돌아다니던 때였죠. 용돈도 부족해가지고 학교 이제 그 밑에 만나쌤이라고 가장 싼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밥 사 먹고 이제 그렇게 도서관 왔다 갔다 하고 캠퍼스에서 이제 거닐었던 그런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아무튼 이제 그때 이 책이 나오게 되었고, 한국 리더십 연구회 회원들은 기초 번역을 마친 다음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발표와 토론 모임을 매월 가졌고, 지난 여름 서울 교외의 어느 호텔에서의 워크숍에서는 각자의 번역본을 서로 교환해서 읽으며 교정 작업을 하였는데, 그 핑계로 그 흔한 노래방에도 가지 못하고 좋은 밤을 그냥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이제 서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내용들을 디스커션하고 서로 나누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하신 박사님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프롤로그와 제1,
2장은 이 본 역사 후기를 쓰신 정윤지 교수님, 그리고 제3장과 4장은 이상호 교수님, 제5장과 6장은 김영수 박사님, 그리고 제7장과 8장은 전인재 선생님, 제9장과 10장은 심재철 교수님, 그리고 제11장과 12장은 함규진 석사님, 제13장과 14장은 임승빈 박사님, 그리고 제15장 및 제16장은 장동진 교수님이 각각 번역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은 현대인들이 이 강력하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다고 간파했다고 했습니다. 강력하고 창조적인 리더십. 바로 이것을 현대인들이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을 봤을 때도 우리에게는 정말 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강력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여기 안에는 바로 카리스마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창의적이다. 이게 하나의 어떤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부분. 하나의 능력이 되겠죠. 이건 하나의 파워가 되겠고. 이 파워와 에빌러티를 갖춘 그러한 리더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선 후보 중에 지금 이런 정말 파워풀하고 그리고 에빌러티한 그런 리더가 과연 누구일까요? 한참 지금 이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디 정말 파워풀하고 에빌러티한 그런 리더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리더십의 위기는 권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탁월하지 못함과 무책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자신 행동에 책임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리더십의 위기가 왔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리더십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인들 중에 과연 리더십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이 무엇이냐? 거래적 리더십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과연 리더들은 누구일까요? 본인이 리더지만 리더십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참 통탄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리더십의 위기는 바로 본질적으로 지적인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리더십의 문제는 이 지적인 것, 리더십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터렉츄얼.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에서 나중에 이것을 바스 교수님이 이 이론을 또 아볼리우스막 아무튼 경영학적으로 만들면서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은 intellectual stimulation입니다.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기업 내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뭔가 지적인 호기심과 창의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혁적 리더십의 두 번째 요소인 intellectual stimulation, 지적 자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번스 교수님 지적했듯이 바로 이 지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리더십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리더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고 있으며 가장 덜 이해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어디든지 있어요. 학교에도 선생님의 리더십이 있고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리더십이 있고 회사에서도 팀 리더십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하다못해 개 모임에서도 개돈 관리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더가 뭔지는 가장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라고 제대로 진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경쟁과 갈등의 국면에서
리더와 추종자, 양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나 서로 공유하고 있는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동기와 가치들과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및 기타 자원들을 지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상호적인 동화 과정이다. 이 리더십은 하나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동화 과정이라는 것이죠. 박수도 이렇게 서로 맞아야 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리더가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종자들에겐 추종자 나름대로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리더십은 또한 리더십 나름대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갈등을 겪지만 그 가운데 공통적인 동기와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리더십의 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기초적인 리더십의 개념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정치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며 국가의 목표를 수정해 나가며 그리고 보다 고차원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리더십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분야별로 꼼꼼하게 검토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임스 맥그리버 번스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아들러, 메슬로우, 이런 다 이제 심리학자들이죠. 피아제, 에릭슨, 로키치, 콜버그 등과 같은 학자들의 제시되는 인간주의 심리학 혹은 도덕 발전 이론들에 의거하여서 정치 리더십에 대한 일반 이론의 구축을 목표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는 것이죠.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하나의 리더십의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 리더십으로서 하나의 학문적 체계를 세우고자 노력했다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그러한 기틀을 닦았다고 보여집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의 관점을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잠깐 지우고 전체적으로 책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책을 마무리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감회가 새롭네요. 이거를 책거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이 한번 책거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정말 다 보신 분은 과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이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그런 분 계시면은 제가 밥을 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이 유튜브에다가 답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꼭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번스 교수님에 있어서 리더십은 뭐냐면은 목적 있는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기는 굉장히 원하죠. 사람들에게 군림하기는 원합니다. 왜 군림하려고 하느냐? 왜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자 하느냐? 그 권력에는 분명한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권력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리더십은 여러 가지 형태의 권력 현상 중에 하나이며 리더십에 있어서는 권력 그 자체보다는 설득, 집단 태도에는 민감한 반응, 그리고 집단의 요구에 응하는 책임감 등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개념상 단순한 권력 행사 혹은 지배와는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은 집단의 태도에 대해서 이 집단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집단의 요구가 있으면
거의 책임감 있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번스 교수님은 엘리트에 대한 기존의 라웰스적인 일반화를 거부하고 개인의 야심 혹은 존경의 욕구가 언제나 개인의 이익의 보상 차원에서만 논의될 필요가 없으며 집단적 목적과 요구의 추구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도 논의될 수 있음을 풍부한 사례와 이론적 토론을 통해 입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번스 교수님은 리더십은 집단적인 형상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리더십 하나의 집단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번스 교수님은 이제까지 정책에서 돈, 인기, 사회적 배경과 같은 권력 자원을 중심으로 엘리트의 능력과 권력 현상들을 분석해 왔지만 그러한 권력 자원들이 아무리 풍부해도 정치적 비전과 권력 운용 기술이 빈곤한 엘리트가 얼마든지 많음을 지적하였다는 것이죠. 돈 있거나 권력 있거나 사회적 명성이 있거나 뭐 많더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지 모르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에 있어서는 부족한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도 많은 것이죠. 리더는 일상적인 경험과 직무상의 훈련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습득한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이죠. 이 리더는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로서 능력을 습득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권력 자원과는 구분된다. 권력이 있다고 해도 명성이 있다고 해도 돈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리더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혁명운동에서 리더는 용기, 끈기, 희생 등으로 족하거나 일상적인 리더의 경우 기회 포착 능력이나 설득력 그리고 상호 교환 능력이 있으면 족할 수 있으나 특히 개혁을 이끄는 리더는 기술과 자질 그리고 전략면에서 이들보다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혁 리더십은 최고의 정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리더 중에서도 개혁을 이끄는 리더, 이 개혁을 이끄는 리더는 최고의 정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렇다면 프로페셔널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과거에 법조계 있었어. 아니면은 과거에 CEO 해봤어. 아니면 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명성을 날렸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리더십의 위치에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국가를 개혁해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개혁 리더십의 자리에는 그 개혁 리더십의 최고의 정치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페셔널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앞서 소개한 대로 상호 동원 과정 그리고 목적 있는 권력으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전제로 리더십에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 그리고 후자는 변혁적 리더십이죠. 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상호 동원 과정과 목적 있는 권력으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거래적 리더십은, 이 부분은 상호 합의된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각자의 관심사와 이해관계의 필요해서 법적 조건과 제반 규정에 따라 리더십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서로 거래하고 교환하면서 투표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하나의 리더십. 보통 국회 가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법안에 대해서 투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거래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거래하면서 이렇게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이 변혁적 리더십과 같은 경우에는 리더와 추종자들 사이 형성된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때 변혁적 리더는 추종자들에 대해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 목표와 가치를 변경하거나 이를 더욱 고차원적인 목표로 고양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디나 레닌 그리고 모태똥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념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추종자들을 중요한 거는 변혁적 리더들은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반대로 말하면은 추종자들이 이 리더십을 보고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저 사람의 리더십을 따라가고 싶다, 저 사람의 방법을 배우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호기심이 있고 배울 게 있고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면 당연히 그 사람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추종자가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 자체가. 예전에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런 소설 있잖아요. 거기 봐도 이 큰바의 얼굴 이제 거기서 나온 주인공이 계속 큰바의 얼굴을 보잖아요. 나중에는 그 큰바의 얼굴과 같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육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번스 교수님은 리더십은 하나의 도덕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 이 도덕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리더십은 하나의 도덕적 목적을 가지고 가치 지향적인 그러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도 이것을 하나의 기술이나 예를 들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같이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바로 변혁적 리더이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명제 하에서 도덕적 리더십의 일반 이론화를 추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리더십의 도덕성 여부를 다음 세 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데, 과연 리더십의 도덕성 여부는 어떠하냐?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직, 책임감, 공정성, 공약 준수와 같은 이런 것들은 바로 행동 양식 가치입니다. 이걸 잘 지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길 가는데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불 바뀌면 차가 서느냐?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키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국가를 인도하고 국가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와 평등과 같은 목적 가치들 실현하는가. 엔드 밸류. 이건 엔드 밸류죠. 아까 전에 요거 행동 양식 가치는 모달 밸류. 이것은 뭐냐면 이 리더십이 어떤 고차원적인 가치들,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고차원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도덕적인 요소들을 리더십으로서 갖추어진 그러한 리더인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준, 행동 양식 가치와 목적 가치, 이 두 개가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면서 상호 비판과 평가가 가능하게 하는가? 사람들이 입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리더는 도리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언제나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는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리더십과 팔로우십 과정이지, 자기가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한 거는 수용하고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차단해버리는 바로 그러한 관계는 결코 리더와 추종자의 리더십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무엇이 옳으냐를 갈등이 있지만 함께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고, 그러한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선택과 관련하여서 리더십이 발휘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리더십은 갈등적이다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리더십의 속성은 계속 버언스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갈등을 용이한다는 겁니다. 디세뉴얼이라고 해요. 디세뉴얼. 갈등을 용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스는 이러한 세 가지 기준으로 볼 때 히틀러의 경우는 도덕 양자 중 어느 것도 해상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리더십이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답을 내리는 것이죠. 히틀러는 행동 양식 가치도 어겼고 목적 가치도 없으며 자유로운 의사소통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버언스 교수님은 도덕적 리더십을 논의하면서 이 도덕적이란 것과 도덕주의적이라는 것을 구분합니다. 두 개. moral and moralistic. 도덕적이라는 것과 도덕주의적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전자의 경우에는 리더가 제반 도덕적 가치를 실천하고 고양시키는 그러한 경우이지만, 그래서 이제 도덕적 그런 리더십은 제반 도덕적 가치를 실천함으로 그에 입각하여 또한 행동함으로 추종자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도덕적으로 고양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해당되지만, 이 도덕주의적 모랄리스틱, 이것은 하나의 그냥 선언인 거죠. 도덕적으로 교훈적인 어떤 슬로건이나 선언은 있으나 실천적인 수범이 결여되는 그러한 경우, 바로 그러한 경우가 도덕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와 관련하여 버언스 교수님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비판하면서 그에 의하면 마키아벨리의 여우와 사자의 이론은 인간의 부정적인 반쪽의 본성만을 바탕으로 구성된 도덕주의적 모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물로, things, 사물로 간주하는 하나의 비인간적인 개념이 바로 이 군주론. 사람들이 군주론 많이 보는데 바로 이거는 인간 자체를 하나의 사물로 보고 그렇게 다루는 그런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책보다는 이 군주론과 같이 리더십과 관련된 군주론은 리더십과 관련된 거기서 나온 충고는 전혀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버언스 교수님이 지적하고, 마키아벨리가 리더의 행동에 있어서 당위와 현실을 혼동했음을 지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모랄리스틱적인 그런 주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것을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실천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그냥 붕 뜬 하나의 어떤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버언스 교수님은 차라리 군주론보다는
1964년 당시까지 950만 부 이상 팔린 카네기의 처세론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이 리더십적으로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로 번스 교수님은 도덕 발전에 관한 연구 업적들을 바탕으로 이 개인적 리더십이 이것이 바로 정치적 리더십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환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 각 개인들은 가치나 신념에 대한 단순히 수동적이거나 상황주의적이기보다는 여러 형태의 갈등과 주관적인 선택의 과정을 통해 도덕 발전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도덕 발전 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은 바로 갈등적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교육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서로 논쟁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며 이렇게 리더십의 행위를 해나가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경험해봐야지, 어렸을 적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해봐야지 바로 이 가운데 하나의 정말 도덕적인 그러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정치적 리더십으로 커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교수님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1차적인 리더십은 부모나 교사에 의해서 발휘되며, 아이들은 추종자로서 각기 소속된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내면화하며 주로 행동 양식 가치를 익히고 보다 고차원의 도덕 발전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개인적 리더십에서 여러 행동 양식 가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과 약속을 지키는 것, 신념, 이런 것들 하나의 개인적 리더십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이것이 국가 안보, 질서, 자유, 평등과 같은 목적 가치, 정의와 같은 목적 가치들과 결부될 때 바로 이 개인적 리더십이 목적 가치와 함께 정치적 리더십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교통 질서 잘 지키고 길 갈 때 휴지 잘 줍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선생님 말씀은 물론 질문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잘 듣는 그런 바로 개인적 리더십을 가진 그런 아이가 나중에 어떤 하나의 목적 가치, 자유를 실현해야 되겠다, 평등을 실현해야 되겠다,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가치와 합쳐졌을 때 바로 그러한 리더십이, 개인적 리더십이 정치적 리더십화 되면서 정치적 리더로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은 바로 이 개인적 리더십의 과정에서 그 밑바탕을 잘 깔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곱째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번스는 기본적으로 리더십도 권력 현상 중 하나라고 보지만, 리더십을 각별히 벌거벗은 권력, 네이키드 파워 혹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파워 윌더와 구별했는데, 즉 벌거벗은 권력자는 제도적으로 혹은 임의로 설정된 자신의 목적을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강제하지만, 코얼스죠. 리더십은 추종자들의 동기와 기대에 부합하여 자신의 목적과 비전을 조정하고 제시함으로써 정치 과정에 그들을 동원한다, 모빌라이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 과정에 함께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서로 수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벌거벗은 권력자는 사람들을 일시적인 이해관계에서 그리고 면전에서 복종하게 하지만, 리더십은 상호 목적과 동기상의 일치, 컨그루언스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원인적 영향력, causal influence를 행사하며, 벌거벗은 권력자는 폭력에 호소하여 현상적인 지배, 도미니언스의 유지에 유념하지만,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잠재적 추종자들까지를 동원하며 그들의 장기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실질적 변화를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영향력은 원인적 영향력, causal influence고 또한 계속적으로 행사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벌거벗은 권력자는 폭력에 혹소하고 현상적인 하나의 도미니언스에 유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마지막 여덟째로는 번스 교수님은 교육과 리더십을 강제와 주입이 아니라 상호 상승적 과정으로 이해할 때 구분하기 힘들다고 전제한다는 것이죠. 교육과 리더십 둘 다 상호 상승적인 그러한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교육적 기능과 관련하여 정치교육, political education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그는 도덕교육과 정치교육의 긴밀한 관련성은 플라톤에서부터 듀이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였음을 지적하고, 민주정치 과정은 행동양식 가치와 목적 가치가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토론되고 교육되는 것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는 막스 베버가 바이마르 공화국과 히틀러 출현 이전의 빌헬름 2세의 치하에 독일에서 정치교육이 부재했음을 비판하였다는 사실과 반대로 영국의 경우 노동자교육협회와 같은 조직에서 기술교육뿐 아니라 철학, 역사, 사회학, 정치학 그리고 도덕적 판단과 시민정신과 관련된 여러가지 분야들을 교육시켰던 사실을 대비시킴으로써 오도된 영웅숭배나 무질서한 욕구 분출이 비도덕성과 비민주성을 깨우치는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교육을 시킨 영국이 바로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를 낳지 않는 방지장치를 하였고, 하지만 독일은 그러한 정치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히틀러를 결국 낳고 그 결과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정치교육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이루어지는 리더십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평된 내용들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자를 대표하여 정윤재 교수님은 본책을 요약하면서 현대 정치학이 구조주의적 접근에 치우쳐 있을 때 번스 교수님과 로버트 터커 교수님, 글렌 페이지 교수님 세 분이 과거 권력 중심적 접근에서 리더십 중심적 접근으로 정치학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정치 리더십의 과학적 연구와 리더십으로서의 정치의 두 권의 책이 정치학의 방향을 리더십 중심으로 크게 선회시켰으며, 본책 리더십 강의가 리더십에 대한 연구의 집대성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겨지는 한국의 풍토에 대하여 현실에 대한 교정의 필요성을 느껴 몇 분의 교수님과 선생님들 한국 리더십 연구회가 본책의 번역을 시작하였고, 워크숍을 통해 최종적으로 본책이 나오게 되었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번스 교수님은 현대인들이 창조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음을 간파하셨다고 보셨으며, 본책에서 번스 교수님이 의도하였던 바를 1. 리더십은 목적 있는 권력이라는 점, 2. 권력 자원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을 통해 리더십이 길러진다는 점, 3.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이분화하였다는 점, 4. 리더십은 도덕적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갈등적이라는 점, 5. 도덕적과 도덕주의적이라는 개념을 분리하여 마키아벨리즘을 비판하였다는 점, 6. 행동양식 가치와 목적 가치를 익히면서 개인적 리더십에서 정치적 리더십으로 전환된다는 점, 7. 벌거벗은 권력과 리더십을 구분하고 리더십은 계속적인 설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8. 교육과 리더십을 상호 상승 관계로 보아 리더십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는 점을 잘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책과 역자 요약 등을 통하여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의 개념 속에 자발성과 교육, 도덕성, 상호작용, 가치, 목적, 동기 등의 가치들이 중요한 리더십의 개념임을 알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된 내용입니다.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리더십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리더십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리더십 교육을 통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 함께 토론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하우스 리더십 학교가 바로 이러한 리더십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리더십으로서 훈련되고 준비되며,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정말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들을 다 보시고 정말 이 55주간의 영상들을 보신, 그리고 저에게 연락 주신 10분에 대해서는 제가 식사를 꼭 대접하도록 하겠사오니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55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